마른강 전투가 끝나고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 병사들은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했고 전투 내내 좁고 어두운 참호에서 생사를 오가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서부전선에서는 이프르 전투, 솜 전투, 베르댕 전투 등 수십만 명이 학살되는 참혹한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양측 모두 잠깐 동안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그 지역을 빼앗겼다가 탈환하기를 반복했을 뿐 결정적인 공격에 성공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지쳐갔습니다. 참호전은 일정 시간 아군의 포격이 끝나고 나면 기관총이 쏟아지는 상대방의 참호를 향해 돌격하는 무모한 전투였습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지만 병사들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정면 돌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호전에선 수만 명의 병사가 단 며칠 만에 허무하게 희생되었고 양측 군대의 참호를 사이에 둔 무인지대에는 수많은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참호전은 그야말로 미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서부전선에서 이런 전투의 양상이 4년 내내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보낸 악몽과도 같았던 이야기는 이미 유명합니다. 시체와 구더기, 쥐가 들끓는 곳에서 잠을 청해야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물에 젖어 온갖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참호전을 따로 찾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병사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여론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지 또한 당연히 검열 대상이었습니다. 군대는 열악한 참호의 상황이나 진전 없는 전시 상황이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편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검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열과는 별개로 전방에 배치된 병사들은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전쟁터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편지의 대부분 거짓말을 썼다고 합니다. 참호 속의 생활이 아주 아늑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잘 있으라는 내용을 적은 것이었죠. 그리고 지옥과도 같았던 참호 속에서 병사들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전우회였다고 합니다. 참호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무척 많은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1914년 12월, 최전선의 병사들이 어떻게든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벌이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 크리스마스에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대치하던 양측 병사 간에 일시적인 정전이 이뤄진 것이죠.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선물을 교환했고 카드놀이와 축구 경기까지 하면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군 수뇌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군사장교들의 감시 아래 양측은 다시 전투태세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전선에서는 양측 병사들이 상호간 암묵적으로 이해하며 굳이 서로를 죽이려고 애쓰지 않는 상황이 가끔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서부전선에서는 양측 병사들이 이 정도로 우애를 나누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이루어졌던 정전은 병사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이후에는 참호전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데 집중해 잔혹한 살상 무기가 동원되었습니다. 1차 대전에 등장한 대표적인 무기는 철조망과 기관총, 독가스, 탱크, 대포 등으로 모두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해 동원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무기 중 가장 잔인한 무기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독가스였습니다. 1915년 2차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은 역사상 최초의 염소가스를 살포해 영불연합군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독가스는 1899년 국제조약에서 이미 금지된 무기였습니다. 이후 연합군 또한 독일에 맞서 염소가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방독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천에 오줌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는 방법으로 몸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효과적인 방독면이 발전했기 때문에 독가스는 1차 대전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는 효율적이었지만 실제로 치사율 그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독가스는 사용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전쟁터가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성이 결여된 공간인지 보여주는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독가스에 피해를 입은 병사가 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 15분마다 고통이 점점 커졌다. 아침 7시쯤에는 눈이 타들어갔다. 몇 시간이 지나자 내 눈은 빨갛게 타는 석탄 같았다. 그러고는 앞이 깜깜해졌다. 이 병사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이었는데요. 당시에 독가스에 중독돼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때 후유증으로 목소리까지 변했다고 하네요. 훗날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전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 때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전장에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인도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전략적인 이유로 사용을 절제한 탓이 가장 컸지만 독가스에 직접 중독되었던 끔찍한 경험이 신중한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결과적으로 독가스를 더욱 끔찍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1915년 서부전선에는 1년 내내 참혹한 전투가 이어졌지만 양측 모두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1915년 12월, 프랑스는 연합군 군사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연합군이 합의한 전략은 독일을 상대로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통합공세를 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첫 번째로 서부전선의 솜 지역을 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합군이 전쟁계획 작성에 분주할 때 독일군은 선수를 쳐서 기선을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목표로 정한 곳은 프랑스의 철벽 요새가 위치한 베르댕이었습니다.